안녕하십니까. 예, 봉다방입니다. 네, 오늘도 최학봉 선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한국 일본식 버블 붕괴냐, 폭동세 지속이냐,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어쨌든 폭동이냐 폭락이냐 이 가지고 여러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본 버블 붕괴를 통해 가지고 그거와 비슷한 어떤 우리 미래를 이제 내다보는 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버블이 이제 제일 극성이었던 데가 80년대 말입니다. 일본 버블 극성기였죠. 그때 도쿄 3구의 토지 가격이 미국 전체와 맞먹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돌 정도로 굉장히 이제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버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집값이 급등하고 급등하면 결국 버블이 붕괴한다. 일본도 고령화, 저성장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이제 장기 침체를 하는데 그게 한국의 미래가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를 통해 가지고 과연 한국도 일본식으로 갈 거냐 말 거냐 혹은 어떤 차이가 나느냐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짚어봤던 그 폭락론이나 이런 연장선에서 한번 과연 그것들이 이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과연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 뭐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의 2편 정도로 좀 속편 정도로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향후 뭐 집값에 대해서 여러 6월달 지금 아직도 좀 방향이 안 정해졌지만 6월에 크게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과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아직도 지금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80년대 말 일본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하버드대 에즈라 보겔 교수가 재팬 에즈 넘버원 1979년에 낸 저서였는데 1945년 원자폭탄 투하로 거의 폐허가 됐던 일본이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수출 중심의 고도 성장을 해가지고 86년에 세계 최대의 채권국을 선언합니다. 이거 정말 경제 기적이죠. 우리 한강의 기적에 맞먹는 일본의 어떤 도쿄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최대 채권국이 되면서 일본 기업들의 해외 부동산 매수 기억나시죠? 록펠러 센터, 콜롬비아 영화사를 인수하면서 제2의 진주만 공습이다 해서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이제 약간의 경제 호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도쿄를 개조하자, 수도권 개조 계획, 리조트 개발법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전국에 이제 어떤 개발 호재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땅값이 치솟습니다. 금융 자율화로 토지 담보 대출 경쟁이 일어나면서 LTV 120% 담보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일본에서는 땅값 뭐 또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건 도대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일본은 땅이 좁아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어떤 토지 신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 강남 불패와 마찬가지에 일본 토지는 불패다. 근데 80년대에 일본이라는 건 지금의 중국하고 비슷할 겁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가 고도 성장하고 있고 미국의 어떤 견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렇게 고도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미국이 끊임없이 견제를 했습니다. 섬유 분쟁, 뭐 칼라 TV 분쟁, 철강 분쟁, 뭐 슈퍼 301조 들어보셨죠? 네, 그때 아주 유명했었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무역 적자가 미국이 일본 상품으로 넘쳐나면서 지금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미국 자동차들이 안 팔리니까 이게 다 일본 차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미국 노동자들이 일본 차를 때려 부수는 게 상징적인 겁니다. 근데 일본 부동산이 폭등의 계기는 의외로 금리 인하입니다. 이게 뭐냐면 플라자 합의가 그때 85년에 이루어집니다. 1985년. 레이건 정부가 무역 적자가 쌓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달러를 약하게 해서 미국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을 좀 줄이자. 뭐 이렇게 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모아가지고 플라자 호텔에서 환율을 조정하기로 합니다. 1달러당 250원 하던 환율이 1986년에 150원대로 급락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앵고가 되는 거죠. 수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업들은 수출을 더 하기 위해서는 일본 내에서 생산을 하면 안 됩니다. 해외로 이주합니다. 이제 해외 관광이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엔화가 강세니까 워낙 강세 때 우리도 그랬으니까. 돈 쓰기가 좋아지죠.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놔두면 굉장히 큰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수 진작을 위한 토지 건설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토지 공사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결정적인 게 뭐냐면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86년 이게 일본은행의 정책 기준금리를 5%에서 87년에 2.5% 절반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때 이때 뭐냐면 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했을 때 실질 GDP 성장률이 6.3%였는데 플라자 합의 앵고 불황으로 2.3%까지 떨어집니다. 2.8%. 까지. 예. 그래서 앵고 불황을 위한 부양책으로 돈을 풀고 금리를 떨어뜨립니다. 금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지금도 느끼지만 주식에 돈이 몰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등합니다. 네. 이 뭐 쉽게 말하면 유동성 장세죠. 예, 유동성 장세로 예, 예. 지가가 폭등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80년에서 84년까지는 당시에 연 6.5%씩 지가가 올랐는데 6대 도식이죠. 예. 85년에서 89년 이때 버블기에는 예. 연 24.4%씩 땅값이 치솟습니다. 예. 그때가 이제 버블기다. 버블기죠. 거죠. 예.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주가도 11% 정도가 연간 오르던 것이 26.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89년도는 30% 정도까지 치솟았어요. 참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플라자 합의에서 예. 앵고에 따른 불황. 예. 불황을 그냥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정부가 저금리 부양책을 씁니다. 네. 쓰고 부양책을 쓰니까 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합니다. 이거 어디 뭔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황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약간 그런 느낌은 오네요. 물론 네. 이제 앞부분에 이제 뭐 플라자 합의나 엔거브랑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다르지만,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앞 두 단계 이후에 이제 저금리에 따른 경기 부양책, 그다음 이런 것, 그다음에 주가와 부동산의 또 급등. 동시 급등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똑같죠. 네. 예. 근데 이 저금리 부양책을 썼을 때 주가 부동산이 이제 급등하는데 이때 일본 정부나 일본 은행도 뭔가 이렇게 너무 과열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예. 뭔가 이렇게 제동을 걸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블랙 먼데이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블랙 먼데이 미국에서 벌어진. 예. 1987년 10월 19일 날 주식시장이 월요일 날 개장하자마자 22%가 폭락합니다. 대공황 이후 최고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도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서 87년 초에 7.2%였던 10년 국채 금리를 10월에 10%로 올립니다. 금리를 상승하면서 네. 주가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다 이게 폭락을 이러다가 잘못하면 대공황처럼 된다. 이래가지고 미국은 다시 이제 금리를 낮추기 낮춥니다. 시작하는 거죠. 하고 돈을 풀고 네. 자사주 매입 대응하고 이때 일본도 홍콩, 영국, 일본도 다 주요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으니까 일본도 결국은 다시 또 금리를 올릴 더 수가 낮추는 없는 거죠. 거예요. 예. 더 낮추는 상황이 벌어진 네. 거죠. 그럼 일본이 버블이 붕괴하는 동안 버블이 이제 형성되는 동안 가만히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겠지만 8월 달에 토지거래 감시구역.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에도 하고. 예. 우리로 하면은 뭐 약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니지만 네. 감시구역이니까 조금 약하겠네요. 그죠? 예. 네, 토지 관련 대출 기준 강화. 예. 87년서부터 89년 사이에 이런 것 기본적으로 토지 기본법 도입. 뭐 이렇게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이제 주택이 아니라 토지네요. 토지. 예. 예. 일본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 중심이기 때문에 예. 토지 가격이 주택 가격하고 거의 연동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가 어떤 대책들을 발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일본이나 우리나 좀 비슷한 예. 근데 부동산 버블이 정치 쟁점으로 비화합니다. 당시에 89년도쯤 되면 NHK가 보도 특집을 합니다. 집값 요게 반값으로 그러면 이제 낮추자. 1989년쯤이죠. 9년 버블이 시작이 됐던 건 85년 6년 이때부터 이때 오르기 시작이고. 시작해서 예. 이때 사실상 나중에 보니까 정점에 가까웠던 시기입니다. 야쿠자 조폭이 예, 부동산 투기에 일본 개입하고 야쿠자. 있다. 예.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일본 사회에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니까. 그래서 이때 미에노 야스시라는 일본은행 부총재가 예. 89년 12월에 총재로 취임합니다. 네. 이 전임 이제 일본은행 총재는 대장상의 국두각시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장상 기획재정부쯤 되는데 예. 정부에서 이제 경기 불황을 막기 위한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를 요청했고 그걸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근데 미에노 야스시라는 일본은행 총재는 부동산 가치가 20% 하락해야 된다. 인플레 없는 성장을 주창하셨던 강성입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에 이분이 1년도 안 돼가지고 예. 기준금리를 2.5에서 6% 인상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 국채 수익률이 7%대로 치솟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 크게 떨어지고 부동산도 이제 약간 그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서민을 위해서 거품이라는 악을 퇴치한 의적이다. 칭송을 받습니다. 예. 버블 퇴치사. 뭐 이런 일본 은행 총재 중에 이렇게 어떤 대중 언론의 격찬을 받으신 분은 이분이 처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그때 버블을 꺼트린 어떤 일본은행 총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게 네. 장기 침체하자 30년 장기 침체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규제 타임이 좀 적절했느냐, 좀 네. 더 빨리 이 금리를 인상했어야 된다. 예. 라는 그 어떤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장기 침체가 되니까 또 일문이 의적이었는데 탐관오리다 뭐 이런 또 비판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둘째 그냥 그럼 일본에서 나타난 걸 보면 87년에 2.5%로 인하했던 걸 89년 5월부터 27개월 만에 이 금리 인상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면서 12월 말에 주가가 최고가를 칩니다. 90년 3월에 다시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부동산 총량 규제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 인상하고 부동산 총량 규제 두 개가 동시에 이제 규제를 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를 또 올리고 그러면서 상업시의 지가가 피크를 9월 달에 칩니다. 주가는 이미 이제 하락하기 시작해서 10월 달에 2만 엔이 깨집니다. 쭉 하다가 결국 한 2년 정도 있다가 총량 규제를 해제를 합니다. 너무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요. 금리를 쭉 보면 91년 7월부터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 돈으로만 부동산 사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 요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동시에 이제 총량을 이제 규제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조이는 그런 다각적인 대책들이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생각보다는 좀 빠른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조정이 아니고 이게 법을 버스트입니다. 폭락이 되지 않았는가 약간 그런 제 가격이 지금 얼마가 부동산에 떨어졌는지는 안다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전반적으로 느낌은 이제 결국 그런 좀 짧은 시간 내에 좀 급격하게 좀 조정이 일어났다. 가격 하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여기 보면 불황이 집값을 폭등시키나 뭐 이런 걸로 일본이 199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보면 플라자 합의에 의한 엔고 불황 방지 해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버블이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미국의 또 버블 붕괴를 한번 보면 2006년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2000년에 IT 닷컴 버블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죠. 네. 그때 주가가 미친 듯이 치솟았는데 그게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불황 대책으로 2000년에 연 6.5% 기준 금리를 2001년에 연 2%까지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1일까지 1%로 인하합니다. 이때 미국도 이제 자산시장 주가와 부동산에 돈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금리를 인상 후에 이럴 때 다 금리 무조건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방치를 못해서 이 금리를 인상합니다. 여기도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1년 내에 2.5에서 6%까지 1년 내에 인상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일본이 그랬다고 그죠? 아까 지금 설명을 하셨죠. 네. 근데 미국도 2006년도에 보면 2003년 6월에 1% 했던 걸 2006년에 단계적으로 5% 계속 올려서 결국은 지금 2000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게 이제 발생. 2007년 이제 하반기에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리먼 쇼크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리먼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불황이 집값을 폭등시키는 게 아니고 불황을 방지하기 위한 금리 인하, 유동성 장세가 결국은 뭔가 이렇게 자산시장의 버블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버블 앤 버스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거품이 형성되고 거품이 터지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보면은 보통의 가격 하락 기간이 캐나다 3년, 핀란드 4년 쭉 뭐 한 3, 4년 정도 하락하고 보통 저희가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폭등과 어떤 버블의 어떤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년에 30% 정도로 올라야 버블이 되는 건지 또 하락이라는 건 1년에 30% 정도가 떨어져야 만약에 이게 거품이 결국 꺼진 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좀 학자들마다 않은 것 같아요. 학자마다 다른데 결국은 이제 금융 위기와 관련된 데서 급격하게 이제 보통 금융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급격한 가격 변동이 없는데 이쪽 나라들은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그렇죠. 대부분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한 뭐 3년에서 4년 길어도 한 7 뭐 이렇게 되면 회복이 되는데 일본은 굉장히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고령화 결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고령화까지 이제 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일본의 부총재를 지낸 니시무라 기요히코 지금은 도쿄대 명예교수입니다. 이분이 제가 2012년 6월에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셨구나. 이분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일본의 버블 붕괴로 이어졌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도 고령화에 따라 주장 시장이 장기 침체할 것이다. 그러니까 2012년이면 10년 전이네요. 이분 주장은 뭐냐면 인구 고령화가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의료 복지비 증가로 재정이 약화된다. 그 당시 뭐 이분이 한 건 아니지만 당시에 이 양반의 이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인구 요인으로 일본은 2040년 주택 가격이 2010년에 46% 폭락할 것이다. 한국, 중국도 한 20, 30년 지나면 40, 50%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어떤 인구의 고령화가 주택 가격이 결정적이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옵니다. 일본은 좀 비슷합니다. 실제로 생산 보여진다. 가능 인구의 비중이 이제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게 90년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버블 붕괴 시기랑 그렇죠. 이제 일치합니다. 어느 정도 일치하네요. 땅값 변동률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비례적으로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나온 자료인데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하고 부동산 가격하고 거꾸로 가네요. 거꾸로 가네요. 아무 상관없더라. 전혀 상관이 없네요. 벨기에 떨어지는데 집값은 올라가더라. 캐나다 떨어지는데 올라가더라. 덴마크들. 그러면서 이게 고령화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또 반론이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걱정할 거 없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주택 공급 과잉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60만 가구까지 버블 정점기에 굉장히 공급이 연간. 근데 버블 붕괴된 다음에도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120만 가구 이상 계속 공급이 물론 됩니다. 약간 줄긴 했지만 약간 줄지만 크게 안 줍니다. 근데 미국을 보면 버블기, 그러니까 집값이 급등하면 한 250만 가구까지 연간 주택 공급 물량이 250만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50만 가구까지 떨어집니다. 연간 공급 물량이.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전제 조건도 잘 아셔야 될 게 미국이나 일본은 주로 이제 단독주택 중심의 국가고 저희는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문화다.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고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죠. 집을 짓는데 일본이나 미국은 1년밖에 안 걸립니다. 1년도 안 걸리죠. 그러나 아파트는 최소 3년이 아니라 뭐 5년, 집을 인허가 받는 것까지 담원하면 5년 이상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일본은 공급 과잉이 됐기 때문에 결국 장기 붕괴한 거냐. 미국은 회복될 수 있었던 게 결국은 공급이 탄력적으로 됐기 때문에 움직였다. 실제로 보면 주택 천명당. 1000명당 주택 착공수가 일본이 7.5채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3.8채입니다. 미국보다 훨씬 더 공급이 많습니다. 왜 많은 겁니까 진짜? 한국에서 보니까 경기 부양 때문이라고 하던데 그거보다는 뭐냐면 일본이 기본적으로 신축 주택 선호는 굉장히 강합니다. 단독 주택이고 지진 영향으로 낡은 주택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보면 실제 재고 주택 거래 비중이 14.7%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선진국은 우리도 그렇고 한 7, 80%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주택은 거래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이사를 못 가요.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새 주택을 삽니다. 그다음에 그 중 하나가 농지의 임대사업용 빌라. 그거를 굉장히 농지 규제가 완화돼 가지고 그런 주택이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됩니다. 임대주택이. 그 임대주택은 우리로 치면 뭐 어떤 간이주택 비슷해 가지고 낡으면 입주를 안 해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일본이 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집을 쉽게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경기 침체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뭐 2002년에 도시재생특별법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재건축 용적률, 그다음에 도시의 용적률은 뭐 1000%, 1200%까지 줍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 버블 붕괴 오피스텔 용지를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어떤 과잉 공급의 원인이 됐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게 결국은 규제를 완화해서 마구 풀어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구나.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건가?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일본이 왜 집값이 안 올라가느냐? 이게 보면은 이게 GDP의 변화입니다. 한국은 GDP가 뭐 2000년도에 뭐 500억 달러 여기서 보면 한 3배쯤 올랐습니다. 한 20년 사이에. 일본은 2000년을 기준으로 하면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일본이 디플레를 겪었다는 것은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 없이 집값 상승 없다. 뭐 이런 걸 일본이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규모가 한 3배 정도 커졌습니다. 그러면 집값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아는 일본이라는 거는 1910년까지의 그 어떤 집값이 이제 쭉 장기 침체했던 2010년까지. 근데 2012년에 아베 총리가 이제 취임하면서 아베노믹스라는 걸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2012년부터 이 아베 총리가 2021년까지 이제 그 재임을 했는데 이 아베노믹스라는 게 뭐냐면 일본 경제를 정말 살려보자. 이 아베노믹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80년대 말에 과잉 유동성 그거를 유도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과잉 유동성으로 그러니까 재정 지출 확대, 금융 완화를 통해서 과잉 유동성을 초래하고 저금리를 만들어서 엔저를 유도해 가지고 유도를 했습니다. 그
아베노믹스 정책의 결과는 집값 상승, 주가 상승, 관광객 증가로 나타납니다. 일종의 버블 유도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버블은 나쁜 거지만 장기 침체된 나라에서는 버블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엔저 정책을 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급등합니다. 주가를 높이고 엔저, 감세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뿌리는 정책을 하면 그것이 결국은 전체 경제를 윤택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니케이 지수라는 게 주가가 치솟습니다. 네. 우리가 일본이 땅값이 20년 정체됐다고 하는데 이 아베 총리의 그 아베노믹스가 본격화되면서 일본도 땅값이 2014년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예. 돌았습니다. 물론 이게 전국 평균은 아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돌았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일본이 지방이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도시는 집값이 오르지만 지방은 땅값이 오를 리가 없다. 왜냐하면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일본의 이제 관광객이 2013년에 1,0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 그건 뭐 코로나 때문에 했지만 그 전에 보면 2019년쯤에 3,000만 명을 돌파합니다. 3배가 늘어납니다. 이게 엔저 정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일본의 물가가 싸집니까? 엔저 정책을 쓰면. 그래서 그다음에 놀러 오기 좋은 거네. 외국에다가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완화합니다. 그러면서 외국 관광객들이 한 3배쯤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어떤 거 진짜 엄청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2020년 공시지가 상승률 10위 조사에서 보면 1위에 홋카이도 구천 마을이라고 쪼인구 한 뭐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마을이 44%가 오릅니다. 엄청나네. 여기 보면 다 1등에서 10등까지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인가요? 나가노현 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게 뭐냐면 고령화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속도로 줍니다. 나이 드신 분들 별로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래서 막 이제 정체되어 있는 지방 관광 도시에 외국인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땅값도 막 치솟습니다. 그리고 내수도 그 와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화장품도 사가고 뭐 술도 먹고 이러면서 어떤 내수 산업도 살아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쿄 교외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주택을 보통 30년 상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월 상한액이 5, 6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주택에 대해서 월세를 내려면 한 10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러면 더 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일부 새 아파트 중심으로 일본도 가격이 오르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가격이 안 오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제 설문조사 해보니까 응답자의 45.5%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음, 거라고 얘기했고 행보할 거라는 게 29.9%. 오를 치면은 뭐 한 70%, 80% 집값 가까운 오른다는 한 13.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집값이 계속 하락하거나 정체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는 집값 불패였는데 지금 이제는 집값은 필패. 그러니까 집값 필패의 심리가 아직 강해가지고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는 급등했고 일부 땅값은 조정받지만 우리처럼 막 그냥 미친 듯이 집값이 찌는 그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아요. 아까 인구 결정론이라는 게 있고 주택 공급 과잉론이라고 있고 정책 실패론이 있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정책 실패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러니까 버블 형성에서 방치를 했고 버블을 대체하는 데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90년대 이후로 버블 붕괴 이후로 1년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장기적이고 꾸준한 어떤 정책들을 펴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외국은 이민 확대 했는데 해외로 고령화에 대응했는데 일본은 인구 감소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